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국의 성립과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백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건국과 성장. 지난 시간에 고구려를 배웠죠. 이 백제도 사실 고구려와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텐데, 일단 백제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백제의 건국은 또한 이 고주몽설화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주몽설화 뒷부분에 고주몽이 왕이 된 이후 고주몽의 아들이 이제 다음 왕위에 올라야 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다음 왕으로 부여에서 고주몽이 나왔던 유리가 왕이 되죠. 유리왕이 됩니다. 그러자 고주몽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비류와 온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마도 백제의 건국 세력은 고구려의 부여에서 온 이주민이 한강 토착 세력과 결합한 형태일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가 자기 스스로 고구려 고주몽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분명히 고구려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혹은 부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세력이 한강에 내려와서 토착 세력과 결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증거. 일단 백제의 성, 왕족의 성씨가 있는데 이들이 스스로를 부여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왕족들 이름을 보면 뭐 부여풍, 부여융 뭐 이렇게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는 스스로 부여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백제의 무덤 양식을 살펴보면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백제의 무덤 양식을 보면 돌무지 무덤인데 이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 초기에 나타나는 무덤 양식입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이런 식이에요. 막 이렇게 돌을 막 쌓는데 이렇게 돌이 막 쌓여 있는데 이렇게 돌을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이니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형식이거든요. 이 무덤 양식은 오늘날 서울 그리고 중국에 가면 뭐 장군총이라고 해서 중국에 가면 이런 형태의 무덤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문화사 할 때 배울 텐데 이런 무덤 양식이 나오는 것이 고구려 백제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지배층의 무덤이 같다라는 것은 아마도 같은 지배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아마도 백제의 건국은 결국은 백제 건국 설화, 그러니까 온조와 비류 이야기, 그리고 뭐 왕족의 성씨, 무덤 양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 혹은 부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는 어떻게 성장을 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성장 사실 두 명의 왕을 살펴보면 되는데 제가 세 명을 써놨어요. 자, 두 명의 왕, 가장 중요한 건 고이왕과 근초고왕. 그리고 그 중에서 꼽으라면 근초고왕이 중요합니다. 일단 고이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이라는 말은 뭐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뜻이에요. 태조 뭐 이런 비슷한 뜻입니다. 나라를 세웠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가졌다는 왕인데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통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통치 조직과 법령, 그러니까 뭐 관리의 등급이라든지 옷 색깔이라든지 뭐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통치 조직.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율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치 조직과 법령 이게 율령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빠졌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율령이라 가르쳤어요. 이걸 율령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소수리망 때 율령 반포가 4세기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백제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3세기 정도의 율령을 반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과서 내용에 빠진 이유는 아마도 율령은 아닐 것이다. 율령은 아니고 율령 이전에 사전 정비, 약간 준비, 그냥 약간 초기적으로 정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율령으로 이것을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령까지 가지 말고 그냥 통치 조직이랑 법령 제정까지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영토학장으로 해서 목지국이라는 나라를 병합했습니다. 목지국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마한의 중심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을 배울 때 그때 사만,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 왕을 진왕으로 추대했다. 이런 기록을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텐데 기억나나요? 어쨌든 그 목지국을 병합을 해서 고향이 영향력을 미쳤다. 아시겠죠? 자, 근초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초광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했다? 왕이 부자 상속을 확립했다. 누구 있습니까? 왕이 부자 상속 확립한 사람. 그렇죠. 기억납니까? 고국천왕, 고구려 고국천왕도 왕이 부자 상속을 확립했듯이 백제의 근초광도 왕이 부자 상속을 확립했다. 자, 그 다음 영토 확장을 했는데요. 마한과 고구려를 공격했고요. 가야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있습니다. 고국 원왕이 죽습니다. 이때 근초광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죽음을 맞이해요. 고구려와 백제가 원수가 되겠죠. 맞죠? 고구려와 백제가 원수가 되고 고구려는 이 사건으로 나중에 광개토대왕 때 장수왕 때 끊임없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자, 외교적으로 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동진과 교류하고 가야와 외, 일본입니다. 가야와 외와 교류를 해서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동진과 교류한 이유는 아마도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야와 외를 교류해서 신라를 고립시켰겠죠. 그래서 백제도 사실 끊임없이 영토확장을 하는데 이때 끊임없이 신라와 고구려와 대결을 펼치면서 이제 삼국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신유왕,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 수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고구려에는 소수리왕, 백제는 신유왕.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제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에 제가회의가 있었다면 백제는 정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귀족회의입니다.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 회의를 했다. 그리고 고구려에 대대로가 있었다면 백제는 상자평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다. 상자평 등 16강품. 그리고 고구려는 수도가 5부, 지방도 5부였다면 백제는 수도 5부, 지방 5강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겠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게 해외 진출 부분인데, 기록에 보면 중국의 요서지방과 일본의 규수지방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중국의 요서지방을 진출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물음표 해놓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국 책에 나와 있는데, 과연 백제가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 땅의 식민지, 그러니까 자기의 영토를 넓혔을까? 사실 학자들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제와 중국 사이에 고구려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고, 과연 그것을 넘어서 백제가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아마도 교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백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율령이라든지 중국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백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겠죠? 율령 반포라든지 중국 요서지방을 진출했던 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라서 교과서에서는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저술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오늘 제가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이 내용을 필기하셔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고이왕, 근초고왕, 정사암 회의. 고이왕, 근초고왕, 정사암 회의.